안녕하십니까, 최용지입니다. 최근 경직된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선 국회의원이자 외교안보 전문으로 통하는 원유철 의원을 만나볼까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고요. 네. 제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할 때는 국군 의원단장. 네. 제가 국군 의원단장을 자처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평택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의 중심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제 안보에 관련돼서 좀 많은 일을 했고요. 지금 19대 국회에서는 이 전쟁을 안 하려면 외교를 잘해야겠더라고요. 네. 또 남북이 하나로 빨리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된 한국을 구상하면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실천가라고 감히 말씀. 외교안보 실천가. 예. 그 말도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런 비전을 하나 둘 구체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실천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최근 이제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경직된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를 좀 잘해야 된다. 안보의 중요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좀 높아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좀 생소합니다, 용어가. 일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어떤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합성해서 만든 말이 이제 유라시아죠. 그렇죠. 예.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가자. 그런 뜻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가져볼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 있냐. 이런 사업 좀 추진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동북아의 평화협력 구상을 하시고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예, 그걸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제품이 세계 만방에 지금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길로 가면 바다로 가면 유럽으로 갈 경우에 평균 30일 걸립니다. 어차피 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그 유럽이나 또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의 제품을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수송비를 절감하고 물류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개통이 되면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백길이 아니고 철도 이용하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철도 이용합니다. 비정하자입니다. 좀 그 지도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수출의 항로가 이렇게 백길로 갈 경우는 대만을 거쳐서 이렇게 뭐 싱가포르를 거쳐서 그죠? 인도양을 거쳐서 가끔 소말리아 해적선이 많은 여기도 지나서 오만, 예멘을 지나서 스웨즈 운하 쪽으로 가죠, 이렇게요. 홍해를 지나서 지중해에서 갑니다. 이게 보통 30일 걸리는 코스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이제 한반도 종단철도 요걸 개통해서 남북이 하나로 철도로 만들어서 지금 나진 하산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 나진 하산 지구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로 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이 이게 TSR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이걸 연결해서 이제 가는 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이게 개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도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단일 시장을 만들자. 그러니까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러한 노선이 되겠죠.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이 섬처럼 돼 있잖아요. 북한 때문에. 그렇긴 하죠. 뭐 섬이잖아요. 사실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이제 해안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구상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우리나라한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죠. 지금도 구라파에 중앙아시아에 많은 제품 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도 높아지겠죠. 예. 자,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여기까지 런던까지 가는 건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한국의 나진까지 가는 이 부분, 네. 북한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섬격처럼 돼 있는데 네. 이 노선 가능할까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안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그 비단길을 찾자. 네. 그 투 트랙으로 가자는 거죠. TSR은 TSR대로 그 노선은 그 노력을 하고 네. 새로운 노선을 또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그 남북 관계도 협상력도 높아지고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비단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요. 그게 지금 이름이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명 황실로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도를 보고 좀 설명드릴까요? 예,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주장한 것이 이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인데요.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이 황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죠. 서해죠. 네. 뭐 서해 황해인데 이 노선을 지금 북한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바로 지름길인 이 황해에서 중국 산동성을 연결해서 중국 횡단철도인 TCR로 통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달려가는 이 노선. 그러니까 평택항에서 중국의 연태항을 열차 페리로 여기는 좀 평택항과 그렇습니다. 엔타이가 되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 평택항과 엔타이항이 그 카페리가 지금 개통이 돼서 다니고 있어요. 예. 이거를 열차 페리라는 게 있는데 열차 페리는 뭐냐면 큰 배에다가 기차를 그냥 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사진을 보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그 열차 페리를 이용해서 경기도 우리 평택항을 출발해서 중국 산동성에 있는 연태를 도착하면 여기서 바로 배에서 또 기차를 내려서 그대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름하여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실제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그 바레만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보아이만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식 발음으로 거기서 다니는 게 실제 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차가 이 배로 들어가는 거죠. 예, 기차가 배로 들어가고 또 나오는 모양도 되겠습니다. 이 기차가 이 배에 기차를 싣고 이것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네. 바다를 건너가서 더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이 철도길이 이 배 안에 항공모함에 왜 비행기를 싣듯이 네네.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배에다가 기차를 이제 1층 이 배가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많은 제품들,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평택에 이제 삼성과 LG가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거고요. 또 화성에 기아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평택에 쌍용자동차가 있고요. 지금 구라파나 또 러시아에 많은 우리 자동차 또 가전제품, 휴대폰 이런 걸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이제 앞으로 생산해서 바로 기차에다 배를 싣고 우리 기차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게 열차를 직접 실으니까 굳이 여기서 평택항에서 배에다 다 실었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겠군요. 예. 그냥 기차에 선적한 채로 컨테이너를 선적한 채로 바로 그냥 러시아로 유럽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특히 협계나 이런 폭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러시아의 경우는 TSR은 이 코스는 우리는 철도를 그 폭에 따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게 표준계, 예. 표준계보다 좀 큰 게 광계, 예. 그다음에 표준계보다 좀 작은 게 협계입니다.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철도폭하고 중국의 철도폭 TCR하고 같아요. 중국 대륙은 TCR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TSR은 시베리아 가는 TSR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 걸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표준계와 관계를 같이 동시에 노선을 철로를 깔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훨씬 뭐 투자비도 덜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수익성이 좋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좀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요 뒤에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이 배에 다 레일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 위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배입니다. 이 기차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레일을. 이 배 위에 갑판 위에 레일이 다 깔려져 있고요. 예, 기차가 다 들어가고 또 화물차까지 자동차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중국 넘어가는 항을 지금 말씀하신 건 평택항을 기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평택항입니다. 네. 지금 많은 그 배들이 지금 이미 다니고 있고요. 또 이 한중 FTA가 이제 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 13억이라는 그 시장이 우리 앞마당에 열려 있는 거죠. 네네.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고 평택도 큰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이 평택항이 그러한 그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도 이미 가장 빠르게 네. 화물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1위를 했고요. 평택항이. 우리나라 전체 항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5,000대씩만 팔려나가니까요. 예. 그건 정말 이게 환경이 좋고 평택항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좀 평택항이 좀 작다 이런 말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미비한 점이 있죠. 네. 그래서 보완을 더 해야 되고 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평택항에서 만약 열차표가 뜬다. 이 앞으로 이 황실로드 어떤 계획들 어떻게 추진돼 갈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번 그 국정감사하고 그 외교통일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네. TSR로만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물론 가장 바람직한 코스입니다만 지금 남북 관계로 봤을 때 예전에 뭐 개성공단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네. 이 개성공단 뭐 피해 보상해달라 그러고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의선, 경원선, 이 남북 협력철도 사업이 잘 돼서 TSR로 갈 경우라도 북한이 워낙 가변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닫아버리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TCR, 네. 이 황실로드라고 불리는 황해 실크로드 노선을 뚫어놓으면 이 신비단길이거든요. 그렇죠. 해놓으면 북한이 닫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그래서 대북 협상력이 더 높아지고 북한도 협력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끌어올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네. 또 이 TCR이라는 이 중국 철도와 유럽 철도를 연결하는 이 황실로드는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한중 FTA 실제적인 타결과 동시에 새로운 그 신비단길이 전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질적으로 추진되나 예산이 반영됐다거나 이렇게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련돼서요. 이제 그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 일단은 그 짜임새 있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당성이 있나 좀 보겠죠. 그래서 연구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놓고요. 내년에는 우리 외교부, 통일부, 뭐 국토해양부, 산업통상부 그리고 우리 경기도 평택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밀도 있게 그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 대선 공약으로도 네. 검토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스피드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열차표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미 FTA, 한중 FTA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좀 타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의원께서 이 체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또 내수 시장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일자리도 많이 없고 특히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중 FTA는 그 13억이라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먼저 타결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네. 빨리 진출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전문가들의 전망은 향후 5년 뒤에 한 2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한중 FTA 때문에? 예, 한중 FTA로 이래서 얻은 일자리. 한 10년 뒤에는 한 32만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중국 시장을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네. 이번에 한중 FTA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참 그렇군요.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예. 그래서 또 다른 기회다. 또 한중 FTA가 잘 돼서 이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정치 면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통일로 이어가는 또 환경이 조성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네. 물론 쌀은 이제 전면 이번에 양호가 허용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쌀은 전면 그 대상 품목에도 오르지 않았는데 예, 그래도 우리 농축산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네.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혹시 있을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도 해드려야 되는 이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중소기업도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많죠. 예, 그런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중 FTA 통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산업 경쟁 높이고 국가 경쟁력도 높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중국 시장에다 우리 멋진 또 완벽한 훌륭한 제품들을 많이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적인 핑크빛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이 농축산업들 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꼭 그분들에 대한 좀 보상 대책이나 아니면 대책 마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국회에서 특별법이 하나 제출되어 있는데 그래요? 이 FTA로 얻어지는 이득을 네. 그 FTA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분들에게 네. 배분해 드리는 예. 그런 합리적인 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과 평택이시니까 네. 이 주한미군 이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군 기지 이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돼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번에 이제 전시작전권, 네.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죠 정확하게. 그렇죠. 이 전작권 전환이 조금 연기가 됐어요. 연기됐죠. 내년에 우리한테 오기로 했다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때문에 당분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가 완벽한 그 방어 시스템이 갖추는 시기까지 좀 연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게 조금 변화가 따라서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단이죠. 캠프 KC 동두천 미군 기지가 오지 않기로 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제 평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한미군이 재배치가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동두천에는 미 이사단이 네. 평택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8군과 연합사가 평택으로 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 이사단이 대부분 오는데 다만 북한의 그 장사정포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부대가 그 북한의 장사정포 부대인데 이 장사정포 부대를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춘 부대가 210 화력 여단이에요. 예. 그 이사단 예하에 그 부대만 남겠다.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강 이남으로 철수할 경우에 네. 수도권 지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거기 존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용산 기지 내에 있는 한미연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작권이 연기가 됐으니까 유사시에 군 수뇌부가 모여서 합동으로 회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합참의장이라든가 한미연합사령관이 같이 모여서 대책을 수기하고 작전을 지어야 되는데 한미연합사는 건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미연합사에 20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만, 그러니까 병력만 거기만 남고 나머지는 뭐 다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는 그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평택 지원 특별법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원래 이게 201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법인데 네. 의원께서 그 대표 발의하셔서 연기가 좀 연장이 됐죠? 네네. 이게 어떻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평택지원특별법이 이제 금년에 끝나게 돼 있었어요. 원래 2014년 끝이었죠. 그런데 평택지원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관하는 네.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2014년에 끝나는 이 효력이 끝나는 법을 2018년까지 연장했어요. 4년 더 연장한 거죠. 이유가 왜 연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평택지원특별법이 당초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14년까지 네. 딱 10년만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2014년까지는 우리 평택에 대한 지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주한미군 이전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때 국방위원장 할 때 미리 좀 예견해서 준비를 하자 미래를 그 4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 이제 삼성과 LG가 투자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고요. 또 대학 유치도 좀 가능한 길을 텄죠. 지금 이제 좀 아까 삼성 얘기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 지역구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삼성 고덕전자 고덕산업단지가 이제 빨리 준공되게 됐죠. 네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삼성이 우리 평택 고덕산단에 투자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진입로라든가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가 폐수 종말 처리장이라든가 또 그 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 용수관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국비 확보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다 확보가 돼서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인데요. 다만 이제 삼성에서 투자를 좀 1년 더 앞당겨 달라라는 우리들의 뭐 건의도 있었고 또 삼성에서 결단을 내려서 그 투자 결정을 1년 더 앞당겼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에 지금 공장이 세워지는 거로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1년이 앞당겨진 거죠? 그럼 이 삼성 고덕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평택에는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일자리가 한 3만 5천 개 정도 생기고요. 3만 5천 개. 예. 지금 이번에 투자를 결정하신 그 금액만 해도 한 15조 원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그 15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 그걸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거 볼 때 평택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 경제가. 그리고 이 120만 평이라는 규모가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렇죠. 삼성이 선택한 그 산업단지 중에서요. 그래서 이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시동을 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까. 과언이 아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긴 시간 많은 말씀 나눴는데 사실 이제 평택하면 지금 평택항도 개발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삼성 고덕산업단지도 있고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평택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은 그동안 그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경제가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G2 시대라고 하는데 이 G2 시대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곳이 또 평택입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 도시 평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안보를 지키고 또 이제 한중 FTA가 타결되는데 이제 중국의 우리가 경제적인 그 최대의 협력국이고 경제 동맹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한중 관계는 또 새롭게 경제를 통해서 미래를 같이 열어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또 그 출발점에 평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평택에서 생산되는 우리 삼성의 제품, LG의 제품, 쌍용자동차, 이웃에 생산되는 현대기아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평택항을 통해서 열차 페리를 통해서 새로운 비단길인 황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달려갈 겁니다. 평택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평택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평택 출신 국회의원으로 최대한 열심히 뛰고 또 뛸 생각입니다. 지금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삼성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평택항을 통해서 열차 페리를 타고 중국, 유럽, 러시아까지 나가는 그날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윤철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택은 초인력 기업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FTA를 계기로 평택항 역시 대륙 진출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무한한 전제력을 갖춘 평택.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파워TV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